3. 추기경 각하. 가엾은 그랭구아르. 생장축제 이중폭죽의 요란한 소리를 한꺼번에 터뜨린다 해도, 대형 화성총 20자루가 일제히 불을 뿜어낸다 해도 1465년 9월 29일 일요일 파리가 포위되었을 때 한 발로 보르고뉴인을 7명이나 해치웠던 그 비망루의 유명한 세르판틴포의 폭발음도 탕불문에 쌓아둔 대포용 탄약이 한꺼번에 폭발한다 해도 이렇게 무겁게 극적인 순간에 안내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부르봉 추기경 각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라는 한마디 말보다 더 그랭구아르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추기경의 등장을 꺼려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는 그렇게 졸렬하거나 오만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시쳇말로 진정한 절충주의자로 할 만한 인물이었다. 그는 매사에 중용의 미덕을 지키려 했고 추기경들을 존경했으며 머릿속엔 이성과 자유로운 사상으로 가득했다. 또 언제나 고상하고 온건하며 침착한 정신의 소유자였다. 철학자라는 귀중한 예부터 혈통이 끊어진 적 없는 종족은 또 하나의 아리아드네처럼 실타래를 받아 그 지혜를 서서히 풀어가며 복잡한 세상사를 헤쳐나온 것처럼 보인다. 이런 종족은 어느 시대나 있는데 누구 하나 다를 것 없이 똑같다. 언제나 모든 시대를 통틀어 변함이 없다는 말이다. 우리의 피에르 그랭구아르 군도 만약 내가 그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본 것이라면 15세기에 있어서 이 종족의 대표자가 될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뒤 브리엘 신부가 16세기에 숭고하면서도 시대를 초월하여 심금을 울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도 사실은 이 종족의 정신이 그의 가슴 속에 힘차게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파리에서 태어났고 내가 쓰는 말은 파레어이다. 파레시아란 그리스로 언론의 자유를 뜻함이니 나는 콩티공의 삼촌이자 형제인 추기경 각하들 앞에서도 자유롭게 할 말을 해왔거니와 그렇다고 내가 그들의 품위에 대한 경의를 저버리거나 수많은 시종들에게 무례를 범한 적은 결코 없었다. 따라서 오래도록 기다리던 추기경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랭구아르의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언짢은 느낌이 스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각하에 대한 못마땅함이라든가 업신여기는 심정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인 그랭구아르는 매우 박학다식한 관계로 자신의 서시에 숨겨진 수많은 은유 가운데서도 프랑스 사자왕의 아들인 돌고래 왕자에 대한 찬미의 어구가 추기경 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인의 고상한 기질을 좌우하는 것은 이해타산이 아니다. 생각컨대 시인의 본질을 시비라고 했을 때 라블레가 말한 것처럼 그것을 어느 화학자가 은밀히 분석하고 양리분해한다면 자존심 9에 이해타산 1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하리라 생각한다. 한편 추기경의 도착과 더불어 문이 열릴 점 그의 자존심은 사람들의 찬탄과 반응에 한껏 부풀러 올라 터무니없이 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랭구아르의 마음속에 있던 아주 작은 이해타산마저 복돋워진 자존심에 밀려 아예 씨가 말라버린 듯 했다. 그렇다 해도 이해타산 역시 인간사를 헤쳐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예 없다면 시인들이 땅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었을 터. 그랭구아르는 장례를 가득 메운 관객들이 축혼시의 대목마다 끝없이 이어지는 대사의 흐름에 어리둥절해하고 숨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열광하는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온몸으로 느끼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관객들이라고 해봐야 대부분 변변치 못한 사람들 뿐이었지만 그런 것은 문제되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쓴 희곡의 공연을 가슴 벅찬 심정으로 즐기고 있었다. 라퐁테의 희곡 피렌체 사람을 상연했을 때 이따위 난장 같은 희곡을 쓴 자가 누구냐 물었던 것과는 반대로 그랭구아르가 감히 옆 사람에게 이 글작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의기양양하게 물었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추기경의 등장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가 걱정하던 일이 곧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추기경이 들었을 문을 향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무대 위 배우들의 말소리는 이제 들리지도 않았고 어떤 말을 짓거리든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추기경이야, 추기경이 도착했어.
모두 입을 모아 그렇게 웅성거리는 와중에 안타깝게도 서신은 또다시 중단되고 말았다. 주기경은 귀빈석으로 향하기 전 문 앞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무심한 시선으로 관객들을 훑어보았는데 그 바람에 장내는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주기경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보기 위해 저마다 앞사람 어깨 위로 고개를 들고 기웃거리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주기경이라는 하늘같이 높은 분을 가까이서 본다는 것은 연극을 보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드문 일이었던 것이다. 부르봉의 추기경이자 리옹의 대주교 겸 백작이며 갈리아의 수석 대주교인 샤를은 형인 보제의 영주 피에르가 국왕의 첫째 공주와 결혼한 덕분에 루이 11세의 인척이다. 어머님 아네셔 드 부르고뉴로 인해 샤를 테메레르와도 친척이었다. 이런 사정으로 이 갈리아 수석 대주교의 성격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궁정인으로서의 정신자세와 권력을 향한 무한한 애정이었다. 신화 속 괴물인 카리버디스와 스킬라처럼 너물의 공작과 생폴 원수를 집어삼킨 루이나 샤를에게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 그의 정신의 선박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암초를 우회하여 바람과 싸우며 항해해 왔던가. 그토록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친인척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잡다한 공경들이 그를 괴롭혀 왔을까. 이제 무사히 로마에 닿아옴으로써 불안하고 고된 정치 역정 속 무수한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오싹 소름마저 끼치는 것이었다. 1476년의 자신에겐 유독 길하고도 흉한 해였다고 말하는 것도 그 같은 감회를 반영한 것이었다. 즉 그 해에 어머니 부르본의 공작 부인과 사촌 부르고뉴 공을 잃었는데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다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위로받았다고 토로하고 싶었던 것이다. 사실 추기경은 선한 사람이었다. 그는 추기경다운 유쾌한 삶을 살고 있었고 샤이오 영제의 특제 술과 더불어 흥취에 젖을 줄도 알았다. 또한 리샤르드 라가르무아즈와 토마스 라 사야르드 같은 여자도 미워하지 않았으며 나이 든 여자들보다는 예쁜 아가씨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했다. 그 때문에 파리의 민중 사이에서 그는 꽤 재미난 추기경으로 통했다. 그가 행차할 때면 가문 좋고 여자를 밝히며 노골적이고 서글서글하며 때론 좋은 술과 음식을 즐기는 대여섯 명의 지체 높은 주교와 사제들을 데리고 다니곤 했다. 그런가 하면 밤에 불을 환히 밝힌 부르봉 대주교관에서는 그날 낮까지만 해도 저녁 기도를 읊조리던 목소리들이 술고래 교황 베네딕투스 12세가 지은 권주가 교황처럼 마셔보자를 더 높여 외치면서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창문을 넘는 일이 다반사였다. 저녁 무렵 그곳을 지나는 생제르맹의 선량한 여신도들이 혼비백산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늑장 부리는 것이 몹시 못마땅했고 고위 성직자에게 딱히 존경심을 지닌 것도 아닌 어중이 떠중이 군중이 막상 추기경을 보자 그다지 냉대하지 않은 것도 다 그런 친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긴 파리 사람들은 지나간 일을 크게 개의치 않는 편이다. 게다가 마구 몰아붙인 끝에 조금이나마 앞당겨 연극을 시작하게 했으니 착한 시민들은 추기경을 이겼다는 뿌듯한 자부심까지 즐길 수 있는 처지였다. 나아가 부르봉 추기경의 그럴듯한 외모와 멋들어진 법인은 그곳에 모인 관객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요컨대 이렇게 잘생긴 고위 성직자에게 단지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난을 퍼부었어야 어디 말이 되겠는가? 드디어 추기경이 귀빈석에 들어섰다. 이어 지체 높은 귀족이 서민들에게 보내는 격조 있는 미소로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고는 무언가 다른 생각이 있는지 붉은 벨벳 의자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뒤를 따라 수행 주교와 사제들이 들어오자 관객들의 호기심과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들 가운데 누군가를 손가락으로 가르치거나 이름을 맞춰가면서 아른 체하기 시작했다. 내가 알기로 저 사람은 마르세유의 주교 알로데라는 둥, 저 사람은 생드니 성당의 참사 회장이라는 둥, 또 저 사람은 생제르맹의 프레의 수도 원장 로베르트 레스피나스인데 루이 11세 애측의 오빠로 방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더라는 것 둥. 그 모든 말들에는 수많은 멸시와 억측이 담겨 있었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은 노골적인 욕지거리를 퍼부어대고 있었다. 오늘이야말로 그들이 활개를 치는 날이며
마음껏 소란을 피워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날이었으니 서기관과 학생들의 연례 행사였던 것이다. 어떠한 난동이나 엉터리 수작을 부려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날이었다. 게다가 사람들 속에는 시몬 카트르리버르, 아네스라 가빈, 로빈 피에드부처럼 말 많고 시끄럽기로 유명한 장녀들도 섞여 있었다. 높은 분들과 장녀들이 있는 가운데 마음껏 욕설을 퍼붓거나 아주 조금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도 죄가 안 된다니 이 얼마나 좋은 날이겠는가. 그러나 망나니 같은 학생들이 이런 절호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리가 없었다. 귀가 터질 듯한 소음 속에서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상스러운 욕설, 얼토당토하는 말들이 난무했다. 1년 내내 평소에는 성 루이 왕의 당근질이 무서워서 참아야 했던 회개한 경거망동도 이날만큼은 서슴없이 해댔다. 가엾은 성 루이, 자신이 세운 재판소 안에서 얼마나 심한 모욕을 당하고 있는가. 학생들은 검은색, 회색, 하얀색, 보라색 옷을 걸친 성직자들을 향해 집요하게 독설을 퍼부어댔다. 그 가운데 장 프를로 더 몰랑디노가 부주교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공격 대상으로 삼은 상대는 대담하게도 붉은색 옷이었다. 그는 추기경을 노골적으로 쏘아보면서 목이 터져라 술에 쩐 놈이라고 외쳐댔다. 그러나 이처럼 자세히 소개하는 모든 상황들은 장내에 가득한 소음 탓에 귀빈스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것이 사실이다. 하긴 만에 하나 그런 야유와 비난의 말들이 추기경의 귀에 들어갔더라도 크게 놀랄만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어떤 짓이나 말을 해도 넘어가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누가 보아도 추기경은 자기와 거의 동시에 단으로 들어선 블랑드르 사절단 일행에 신경 쓰느라 그 밖의 상황은 안중에도 없었다. 추기경은 훌륭한 정치가는 아니었거니와 조카 딸인 마르그리트 드 보르고니 공주와 조카인 황태자 샤를의 결혼으로 생겨날 여러 가지 결과를 이용하려는 생각도 전혀 없었다. 오스트리아 공작과 프랑스 왕과의 표면적인 우호 관계가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 영국 왕이 자기 딸에게 가해진 이 모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도 그에게 별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같은 맥락에서 밤마다 왕가의 특제 포도주를 즐기면서도 그와 똑같은 종류의 포도주 몇 병이 루이 11세로부터 에드워드 4세에게 전달됨으로써 설명입니다. 하긴 그 술은 루이 11세의 시이 구악티의 손을 살짝 거친 게 사실이지만 4세에게 전달됨으로써 결국 에드워드 4세의 돌연사가 가능했으리라는 점은 그로선 절대 상상조차 못할 그림이었다. 요컨대 오스트리아 공작의 높고 귀하신 사절단은 추기경에게 그 어떤 정치적 근심거리도 아니었으나 그와는 좀 다른 면에서 신경 쓰이는 존재였다. 말하자면 앞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했지만 샤를드 부르봉인 자신이 근본도 내력도 할 수 없는 지방 손님들을 이처럼 환영하고 후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추기경으로서 일개 시청 직원들을 포도주 향연을 즐기는 프랑스인으로서 맥주 따위나 들이켜는 블랑드르인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환대해야 한다는 사실이 못마땅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오로지 국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지금까지 수없이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해왔지만 이처럼 내키지 않는 일은 흔치 않았다. 그러므로 안내인이 우렁찬 목소리로 오스트리아 공작 사절단에 도착을 알려왔을 때 그는 가장 상냥한 얼굴로 그만큼 표정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는 가장 상냥한 얼굴로 문 쪽을 바라보았다. 장례를 가득 메운 관객들 역시 일제히 사절단이 들어설 문을 향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때 오스트리아 공작 막시밀리앙의 사절단 48명이 샤를드 부르봉의 성직자 수행원들과는 대조적으로 엄숙한 얼굴로 2명씩 짝을 지어 들어왔다. 맨 앞에 들어온 이들은 황금양털 기사단장 겸 생베르탱 수도 원장인 장 신부와 강시의 참사관인 도비 귀하, 자크드 고아 두 사람이었다. 안내인이 차례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괴상망측한 이름이나 직함을 소개할 때마다 관객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안내인이 소개를 하면서 이름과 직함을 마구 뒤섞고 잘라 먹는가 하면 발음도 제멋대로였기 때문에 더했다. 그럼에도 사절단의 소개가 모두 끝날 때까지 사람들은 무던히도 참고 기다렸다. 루뱅시 보좌관 루이 루로프님, 브뤼셀시 보좌관 클레이 데추엘드님,
플랑드르 총독 부아르 미젤경, 폴드 베우스트님, 앙베르 시장 장 콜레겐스님, 강시의 최고 보좌관 조르주 드라 메르시, 강시의 제1보좌관 겐돌프 반 데르 아주님, 이어 비리베크님, 장 핀노크님, 장 디메르젤님 등등 대법관 보좌관 시장 조역 등 모두가 점잖고 꼿꼿하게 굳은 채로 벨벳과 비단 옷을 입고서 머리에는 키프로스산 금실로 만든 커다란 술이 달린 검정 벨벳 크라미뇰 모자를 쓰고 있었다. 요컨대 모두가 플랑드르 상류사회의 인사들로 렘브란트가 그림 야경에서 어두운 배경 위로 힘차게 근엄하게 부각시킨 인물들처럼 당당하고 근엄한 얼굴들이었다. 오스트리아 공작 막시밀리앙의 선언문에 나오는 여러분의 판단력과 용기와 경험과 충성과 정직을 중심으로 신뢰하는 이라는 구절을 이마에 고스란히 새겨놓은 듯한 인물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있었는데 그는 교활하고 총명하며 능글맞고 민첩하기가 원숭이를 닮은 듯한 얼굴이었다. 그 이름이 소개되자 주기경은 앞으로 몇 걸음 나아가 그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는데 그는 단지 강시의 참사관이며 연금 수령자 기욤 랭이라 불릴 뿐이었다. 그 무렵 기욤 랭이 어떤 인물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매우 보기 드문 인물로 혁명 때라면 사회의 표면에 드러나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15세기에는 유감스럽게도 지하 음모에 일관하며 생시몽의 말처럼 지하 동굴에 사는 처지였다. 그러나 그는 유럽 제1의 모략 정치가로 재능을 인정받아 루이 11세와 함께 은밀히 음모를 꾸미고 국왕의 비밀작전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객들은 그런 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주기경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인물에게 정중히 인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다. 4. 자크 코프놀 영감. 강시의 연금 수령자가 주기경과 마주 허리 굽혀 인사를 나누고 목소리를 더 낮추어 몇 마디 말을 주고받는 사이 어깨가 부러지고 훤칠한 키에 얼굴이 넓적한 사나이가 나타나 기욤 랭과 함께 귀빈석에 오리려 했다. 언뜻 보면 그들은 여우와 불도그가 나란히 서 있는 것 같았다. 그의 펠트 모자와 가죽 재킷은 다른 일행들의 벨벳이나 비단 옷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안내인은 웬 마부가 잘못 들어온 줄 알고 그를 제지했다. 여봐, 거긴 들어가면 안 돼. 가죽 재킷을 입은 사나이는 안내인의 얼굴을 툭 밀쳐내며 말했다. 뭐야 이 녀석은? 그의 우렁찬 목소리에 관객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이봐, 나도 내빈인데 몰라보겠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제야 안내인이 물었다. 자크 코프놀이요. 신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강시에 있는 세계의 쇠사슬이라는 양품점 주인이요. 그러자 안내인은 머뭇거렸다. 보좌관이나 시장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양품점 주인이라니. 안내인이 곤란한 표정을 짓자 주기경도 불안한 눈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 이틀 동안 주기경이 플랑드르의 무례한 촌뜨기들을 어떻게든 사람들 앞에 내놓아도 될 만큼 꾸며주려고 애썼음에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그 사이 기욤 랭은 타고난 빈틈없는 미소를 지으며 안내인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강시의 부시장 서기 자크 코프놀님이라고 소개하시오. 그러자 주기경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안내인, 저 유명한 도시 강의 부시장 서기 자크 코프놀님을 소개하시오. 그러나 그것은 경솔한 짓이었다. 기욤 랭이 그 상황을 직접 수습하게 두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코프놀이 주기경의 말을 먼저 들어버린 것이었다. 뭐라고? 이런 엉터리가 있나? 나는 양품점 주인 자크 코프놀이란 말이오. 안내인,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렇게 소개하시오. 오스트리아 대공께서도 우리 가게에서 여러 번 장갑을 사가셨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장내를 쩌렁쩌렁 울렸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재치 있는 농담은 파리 시민에게는 금세 통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 박수갈채를 받게 마련이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코프놀은 평범한 시민이며 거기 모인 사람들도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그러니 그들 마음은 전기가 통한 것처럼 동지처럼 금세 통한 것이다. 플랑드르 양품점 주인의 엉뚱한 수작은 그곳에 모인 높으신 양반들의 콧대를 보기 좋게 꺾어 놓았으니 그 자리의 하층민들에게
추기경과 맞짱을 뜬 옷장수도 우리네와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추기경의 옷자락을 받드는 생트 주너비에브 수도 원장 관할 법관의 하인이나 그 밑의 심부름꾼에게까지 굽시를 그려야 하는 가련한 백성들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 준 것이었다. 고프놀이 거만한 태도로 추기경에게 인사를 하자 추기경은 루이 11세기조차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시민 권력자에게 곧장 답례했다. 두 사람은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필리프 드 코미인이 총명하고 심술궂은 사나이로 평했던 기욤 랭은 조롱과 멸치 섞인 미소를 지으며 그 둘을 지켜보았다. 추기경은 몹시 당황하고 초조해하는 반면 고프놀은 침착하면서도 어딘지 그만한 데가 있었다. 어쩌면 고프놀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옷장수라는 내 직함이 어째서 다른 여느 직함 못지않아 오늘 이 손 덕분에 혼인이 성사될 마르그리트 공주님의 어머니 마르그 보르고니도 내가 옷장수가 아니라 추기경이었다면 그다지 두려워하진 않았을걸. 샤를르 테르메르 딸의 충신에 대해 대항해 가항의 시민을 선동하는 노릇을 추기경이 할 수는 없었을 테고 블랑드르 공주가 교수대 밑에까지 와서 그들의 선처를 예언할 때 그 눈물에 마음 약해지리는 군중을 다그쳐 끝끝내 처형을 성사시키는 것도 추기경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 말이야. 게다가 나 같은 옷장수가 가죽옷 팔꿈치를 슬쩍 지켜드는 것만으로도 기 댕베르쿠르와 서기관 기욤 위곤의 정도의 높으신 귀족 둘의 모가지가 가뿐히 달아나지 않았는가 말이야. 어쨌거나 불쌍한 추기경의 재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기막힌 손님이 일으킨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그저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앞서 서시의 낭송이 시작되던 무렵에 이미 귀빈석의 가장자리에 올라앉아 있던 뻔뻔스러운 거지를 기억할 것이다. 그는 귀빈들이 도착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고위 성직자들과 사절단이 그야말로 플랑들의 청어처럼 귀빈석에 빽빽하게 들어찼음에도 그는 여전히 처마 끝에 책상 다리를 하고 태연스레 앉아 있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뻔뻔함이었지만 사람들은 모두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어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거지조차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나폴리 사람처럼 태평스레 고개를 흔들면서 시끄러운 혼란 속으로 가끔 입버릇처럼 한 푼만 보태줍시오 예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오직 그만이 고프놀과 안내인의 옥신각신에도 눈을 돌리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방금 군중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던 가항시의 옷장수가 그 거지가 앉은 바로 윗자리, 즉 귀빈석 첫 줄에 앉게 되었다. 그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이 플랑드르 사절이 바로 밑에 앉아있는 거지를 발견하고는 잠시 살펴보다가 이내 그의 어깨를 다정하게 치며 아른 체를 한 것이다. 뒤돌아본 거지는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니 곧 누구인지 알겠다는 듯 서로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들은 마침내 반갑게 두 손을 맞잡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 없이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거지 클로팽 트루유프의 누더기는 귀빈석의 금색 장막 위로 늘어져 있었는데 이는 꼭 오렌지 위에 송충이가 앉은 것처럼 보였다.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하고 엉뚱한 광경에 사람들이 모두 미칠 듯이 흥에 겨워 떠들어대자 추기경도 곧 눈치를 채게 되었다. 그는 몸을 조금 굽혀서 그쪽을 바라보았으나 거지의 누더기만 조금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거지가 무엄하게 동냥질을 한다고 판단한 그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대법관, 저놈을 강물에 던져버리시오. 당치 않습니다, 추기경 각하. 이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고프놀이 클로팽의 손을 잡은 채 추기경에게 말했다. 얼씨구 잘한다. 군중이 외쳤다. 그때부터 코프놀 라리는 가항시에서 마찬가지로 파리에서도 필리프 드 코민의 말처럼 민중에게 큰 신임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도에 넘치는 일을 할 때 민중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괜한 소동만 일으키는 것 같아 추기경은 입을 꽉 다물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생트 주누비에브 수도 원장에게 몸을 굽혀 속삭였다. 오스트리아 대공전하께서는 공주의 혼례를 결정하는 자리에 별 이상한 사절단을 다 보내셨구만. 그러니 각하, 저 플랑드르의 돼지들에게는 예의를 지킬수록 손해지요. 돼지의 진주라는 말이 딱 맞아요. 수도 원장이 말했다. 돼지들이 마르그리트 공주의 함진 아비로 왔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겠구려. 추기경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주위에 있던 성직자 옷을 입은 이들이 추기경의 말을 듣고 몹시 즐거워했다.
그제야 추기경은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이로써 코프놀과는 비긴 셈이다. 자신의 야유가 먹혀서니 말이다. 이미지나 개념을 개괄하는 능력을 지닌 요즘 독자들에게 잠깐 묻고 싶다. 독자들의 주의를 끌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커다란 평행사변형의 재판소 홀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제대로 상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홀의 중앙에는 서쪽 벽에 기대어 금실 술을 놓은 비단을 덮어 크고 화려하게 꾸며놓은 강단이 있어 그곳에서 안내인의 이름을 부르면 높으신 분들이 아치형 문을 지나 줄지어 들어온다. 맨 앞줄 좌석들에는 하얀 단비틀이나 벨벳, 붉은 실크 모자를 쓴 분들이 앉아있다. 강단 주위는 사람들로 꽉 들어차 있고 그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떠들어댄다. 강단 위의 인물들 하나하나에 수많은 시선들이 쏠리고 이름이 불릴 때마다 어김없이 술렁임이 일어난다.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구경거리로는 확실히 쓸만했고 구경꾼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그런데 저 아래 맨 끝에 있는 무대는 무엇일까? 얼굴에 분장을 하고 갖가지 의상을 차려입은 꼭두각시가 그 위아래로 각각 4개가 놓여 있는 것 같은데 무대 옆에 있는 저기 검정 누더기의 사내는 누구일까? 이럴 수가. 그것은 바로 피에르 그랭고아르와 그의 서시를 낭독하던 무대다. 우리는 어느새 그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랭고아르가 가장 두려워한 일이다. 추기경이 등장할 때부터 그랭고아르는 서시를 끝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먼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입을 다문 채 멍하니 서 있는 배우들에게 멈추지 말고 좀 더 큰 소리로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공연에 귀 기울이지 않음을 깨닫고 잠깐 중지시킬 수밖에 없었다. 연극이 중단된 이후로 15분 가까이 그는 발을 동동 구르고 쓸데없이 이리저리 서성이며 지스케트나 리에나르드에게 말을 걸기도 하면서 주변의 관객들을 서시에 주목하게 하려 애썼다. 그러나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오로지 단상 위에 추기경과 사절단만 바라볼 뿐이었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추기경의 등장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던 순간 마침 관객들도 서시가 따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단상 위에서도 대리석 무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볼만한 구경거리가 펼쳐지고 있었다. 즉 농부와 성직자와 귀족과 상인의 갈등이 연출되고 있었다. 하지만 관객들로서는 그랭고아르의 연출 아래 무대 위에서 요란한 분장을 하고 노랗고 하얀 옷자락들을 펄럭이며 실을 읊조리고 인형처럼 서 있는 광경을 보느니 차라리 블랑들의 사절단과 추기경 일행들의 생생한 호흡과 군중에게 느낌이 와닿는 단상 위의 장면이 훨씬 재미있고 볼만한 것이었다. 어느덧 장례 소음이 잦아들기 시작하자 시인 그랭고아르는 재빨리 사태를 수습할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는 예의 바르고 참을성 있게 보이는 퉁퉁한 사나이를 향해 물어보았다. 이제 슬슬 시작해도 되겠죠? 뭘요? 그 사나이가 되물었다. 성사극 말입니다. 그랭고아르가 대답했다. 좋을 대로 하시죠. 그의 대답에 적어도 반은 찬성한 것이라고 생각한 그랭고아르는 만족스러운 마음에 사람들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면서 무대를 향해 소리쳤다. 성사극을 계속하시오. 얼른 다시 시작하라고. 이런 젠장, 저 구석에서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그랭고아르가 떠들어대고 있었다. 장드 몰랑디노가 말했다. 여보게 친구들, 연극은 끝난 게 아니었나? 뭘 또 시작하라는 거지? 무슨 소리야? 연극 따위는 집어치우라고 집어치워. 학생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그러나 그랭고아르는 혼자서 여러 명을 감당해보겠다며 더욱 힘주어 소리쳤다. 계속해. 연극을 계속하라니까. 이들의 소동은 마침내 추기경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추기경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검정옷을 입은 키 큰 사내에게 물었다. 대법관님, 저 녀석들은 귀신의 휴익이라도 했나 왜 저리 떠들어대는 게요? 대법관은 상황 대처가 매우 날랜 사람이었다. 사법계의 박쥐 같은 존재로서 어느 때는 쥐가 되었다가 또 어느 경우에는 새가 되는 등 재판관이면서 경비원이기도 했다. 그는 추기경에게 다가가 이 사람이 불만을 터뜨리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해하면서 관객들의 소란에 대해 더듬더듬 설명했다. 즉 추기경 각하의 도착이 늦어지자 기다리던 관객들이 닥달을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연극을 미리 시작해버렸다고 사정을 이야기한 것이다. 추기경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상황이라면 대학 총장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요. 안 그렇습니까? 기욤 랭 선생? 각하,
연극 절반이 공론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지요. 그만큼 시간을 벌었으니까요. 기욤랭이 대답했다. 그럼 연극을 계속하라고 할까요? 대법관이 물었다. 좋고 말고요. 계속하라고 하세요. 난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연극을 하는 동안 성무 일과서나 읽겠소. 주기경이 대답하자 대법관은 귀빈석의 가장자리로 나아가 손을 흔들어 관객들을 진정시키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시민 여러분, 연극을 계속 보고 싶어하는 사람과 그만 끝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주기경 각하께서 연극을 계속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는 양쪽 모두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작가도 관객들도 오랫동안 주기경을 원망하게 되었다. 곧바로 무대 위의 배우들은 주어진 대사를 계속하기 시작했다. 그랭고아르는 작품의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끝까지 공연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런 희망도 곧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사실 연극이 시작되자 관객들의 소동은 줄어들고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랭고아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주기경이 연극을 다시 시작하라고 할 때 귀빈석이 아직 빈자리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아직 입장하지 않은 플랑들의 사절단이 한 사람씩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다. 안내인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직함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그 고함 소리가 배우들의 대사 사이사이로 끼어들어 그의 진행을 망쳤다. 안내인의 우렁찬 목소리가 운과 운 사이에, 때로는 구절과 구절 사이에 삽입구를 던져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종교재판소 검사 자크 사르몰리님, 귀족 파리시 기마 야경대장 장드 아롤레님, 기사 브리자크 영주 거니 포병대장 갈리오 드 주아라라크 각하, 프랑스 쌍파뉴와 버리 두 주의 왕실 하천 및 숲감찰관 드레라기여님, 기사 국왕 고문관 겸 시종 프랑스 해군대장 뱅센 임무관 러이드 구라빌 각하, 파리 맹인원 관리장관 드니르 메르시에님 등등.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연극이 계속될 수 없었다. 그랭구아르는 점점 화가 치밀었다. 이제부터 연극이 재미있어지므로 관객들이 집중해야 하는데 불협 화음의 반주가 끼어드는 바람에 완전히 망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랭구아르의 이 작품만큼 기교가 뛰어나고 탄탄한 줄거리를 가진 연극은 드물다. 배우 4명이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고 있을 때 그림그리만으로도 진짜 여신인 줄 알아본 베누스 여신, 베누스는 비너스를 말합니다. 베누스 여신이 파리시의 배 모양 문장이 아로새겨진 옷차림으로 나타나 세계 최고의 미녀에게 주어지는 돌고래를 자신이 차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는 사이 유피테르는 분장실 앞에서 천둥소리로 베누스를 응원하고 있었다. 여신의 승리가 그의 눈앞에 이를 즈음, 다시 말해 돌고래 도령과 결혼하려는 순간 손에 진주 하나를 든 흰 옷차림의 소녀, 즉 플랑드르의 마리그리트 공주의 화신이 나타나 베누스와 겨루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야말로 연극의 클라이맥스이며 대단한 셈이다. 베누스 여신과 마르그리트 공주는 옥신각신하던 끝에 결국 문제를 성모 마리아의 정의로운 심판에 맡기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 밖에 이 연극에는 메소포타미아 왕 동 페드로라는 또 하나의 멋진 역할도 있었다. 그러나 연극이 몇 차례 중단되었다 이어지는 사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동안 배우들은 사다리를 통해 연신 오르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연극은 이제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관객들은 그러한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끼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 주기경이 대형 홀로 들어선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마법의 실에 의해 대리석 무대에서 귀빈석으로, 귀빈석 남쪽에서 서쪽으로 일제히 끌어당겨진 것만 같았다. 어떤 수단으로도 관객들에게 걸린 그러한 마법을 풀 수는 없었다. 수백 개의 눈동자는 동시에 귀빈석에 못 박혀버렸으며 차례로 등장하는 높으신 분들과 그들의 저주스러운 이름들 하며 얼굴 생김새와 옷차림 따위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이다. 몹시 한탄스러운 일이었다. 그랭구아르가 소매를 잡아당겨야만 가끔 돌아다보는 지스케트와 리에나르드, 그리고 옆자리에 참을성 강하게 생긴 뚱보 말고는 아무도 대사에 신경 쓰지 않았으며 외면당한 교훈극에 눈길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제 그랭구아르의 눈에는 사람들 옆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랭구아르는 자신의 영광과 시적 감각이 넘치는 연극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얼마나 괴로웠을까? 더군다나 이 관객들은 연극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다 못해 대법관에게 반역을 일으키려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막상 연극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막이 올랐던 바로 그 연극이 순식간에 오르내리는 인기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조금 전만 해도 재판소 경관들의 목을 매달리겠다고 으르렁대지 않았던가 말이다. 다시 한번 그처럼 감격적인 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거랭구하르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느새 안내인의 외침 소리는 끝이 났다. 내빈들이 모두 들어오자 거랭구하르는 그제야 긴 한숨을 쉬었다. 그럼에도 배우들은 여전히 꿋꿋하게 연극을 계속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옷장수 코프놀 영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수준 낮은 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거랭구하르의 귀에 그 목소리가 거침없이 들려왔다. 파리의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나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저쪽 구석 무대 위에서는 당장이라도 서로 치고받는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성사극인지 뭔지는 모르겠소만 도무지 재미가 없구려. 서로 입씨름만 할 뿐 전혀 진도가 안 나가니 더 이상은 볼 게 없소이다. 언제 누가 먼저 한 방을 먹이려냐 하고 벌써 15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려. 입으로 험담이나 욕설만 주고받는 것은 비겁한 자들이나 하는 짓인데 이럴 바엔 차라리 런던이나 노트르담에서 싸움꾼이라도 불러오는 게 나았을 것을. 그랬더라면 치고받는 주먹질 소리를 광장 너머에서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요. 한데 저자들은 아주 밥맛이요. 하다못해 무어인의 춤이나 어릿광대 짓이라도 보여주면 좋겠구먼. 저런 덜 떨어진 짓거리를 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요. 미치광이 축제에서 교황을 선출한다고 들었소이다. 우리 가항시에서도 미치광이 축제에 교황을 선출하는데 축제라면 우리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거든. 이런 젠장, 그럼 뒤지지 않고 말고 우리는 그걸 이렇게 하지. 지금 여기서처럼 사람들이 모이기는 해. 그 다음 한 사람씩 차례로 구멍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남들에게 인상을 잔뜩 찌푸려 보는 거요. 몹시 추악한 낯짝을 만들수록 박수를 받고 교황으로 뽑히는 거외다. 어떻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처럼 교황을 한번 뽑을 생각들 없으시오? 저런 말장난이나 듣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날 거요. 여기에는 괴상망측한 생김새들이 이미 많이 있으니 블랑드르식으로 웃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도 말이요. 거랭구하르는 말로서 한 방 먹이고 싶었다. 그러나 너무나 뜻밖의 일인데다 몹시 흥분한 나머지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았다. 더욱이 신사숙녀 여러분이라는 깍듯한 칭호에 사람들은 모두 매우 들뜬 상태였으므로 그 상황에선 어떠한 반발이나 저항도 용납되지 않을 것 같았다. 거랭구하르는 티만테스가 묘사한 아가멤논처럼 얼굴을 가릴 외투가 없었기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출 수밖에 없었다. 5. 카지모도. 코프노르 일장 연설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생각을 실행할 준비가 갖추어졌다. 시민과 학생들, 법률가들도 그들었다. 얼굴 찌푸리기 대회의 무대는 대리석 무대 맞은편에 있는 작은 교회당으로 정해졌다. 교회당 문 위쪽의 둥글고 아름다운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어 돌틀에 둥근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 그 구멍으로 얼굴을 내미는 것이다. 어떤 이가 어디서 술통 2개를 가져다가 쌓아놓았는데 밟고 올라서면 구멍으로 얼굴을 내밀기에 알맞았다. 남녀 후보자들은 설명입니다. 여자도 교황으로 뽑힐 수 있었다. 남녀 후보자들은 오만상을 찌푸린 얼굴을 보다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모두 교회당 안에 숨어있기로 했다. 작은 교회당은 어느새 경쟁자들로 가득 찼고 문이 닫혔다. 코프놀은 자기 자리에서 앞으로 펼쳐질 장면들에 대해 명령을 내리거나 지시하고 계획을 가다듬고 있었다. 이처럼 장래가 소란스러워지자 주기경도 거랭구하르만큼이나 당황했다. 그는 남은 일을 처리하고 저녁 미사를 드려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는 수행원들을 모두 이끌고 서둘러 퇴장하고 말았다. 주기경이 등장할 때 그렇게나 수선을 피우던 관객들은 막상 그가 떠날 때에는 손톱 밑에 때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다. 주기경이 중간에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것을 눈여겨본 사람은 오직 기욤 랭 뿐이었다. 관객들의 눈길은 태양처럼 쉬지 않고 움직였던 것이다. 귀빈석 한쪽 구석에서 출발하여 잠시 중앙에 머물렀다가 이제는 그 반대쪽 끝으로 가 있었다. 대리석 무대와 금실로 수놓은 비단으로 둘러쳐진 귀빈석은 이미 뒷전이 되었으며 이제는 루이 11세의 교회당으로 시선과 관심이 집중될 차례였다. 바야흐르 바보스러운 난장판이 벌어질 순간이 다가왔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곤 블랑드르인들과 파리의 서민들 뿐이었다.
드디어 얼굴 찡그리기 대회가 시작되었다. 맨 먼저 둥근 구멍으로 얼굴을 내민 것은 눈꺼풀을 까 뒤집고 먹이를 노리는 짐승처럼 입을 쩍 벌린 데다 제정시대 김하병의 승마용 장화처럼 굵은 주름살이 진 얼굴이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배꼽을 움켜쥐지 않을 수 없었는데 아마도 호메로스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 많은 사람들을 모두 신으로 착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이 결코 올림포스 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그랭구아르의 가엾은 유피테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두 번째, 세 번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찡그린 얼굴들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그때마다 깔깔대는 웃음소리와 발을 구르고 떠들어대는 소리들은 점점 요란스러워졌다. 그런 광경에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매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느낌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세모꼴, 사다리꼴, 원뿔형에서 다면체에 이르기까지 온갖 기하학적 형태를 가진 수많은 얼굴들을 상상해 보시라. 심술난 얼굴에서 새끼가 줄줄 흐르는 얼굴까지 인간의 온갖 표정들, 갓난 아기의 주름살에서 죽어가는 노파의 주름살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를, 파우누스에서 바알세불까지의 온갖 종교적 환상들, 길짐승의 아가리에서 날짐승의 주둥이에 이르기까지, 이마에서 콧등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얼굴들이 여러분의 눈앞에 차례로 나타나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장면을 상상하기 바란다. 폭네프 다리의 모든 수인의 얼굴이, 제르맹 필롱의 손에 걸려 돌이 되어버린 그 추악한 괴물들의 얼굴이 숨을 쉬며 불타오르는 눈길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베네치아의 카니발 가면행렬에 나오는 온갖 가면이 당신의 쌍안경에 비쳤을 때를 상상해 보기 바란다. 한마디로 인간 얼굴의 만화경인 셈이었다. 이 난리법석은 시간이 흐를수록 블랑드르 풍속을 닮아가고 있었다. 테니러스로서도 이러한 광경은 제대로 묘사해내지 못할 것이다. 살바토르 로사의 전쟁화가 바쿠스 축제로 고스란히 변형되었다고 상상해보라. 이젠 학생이니 사절단이니 하는 구분도 남녀의 구별도 필요치 않았다. 클로팽 트루유프도 질 르코로니도 마리 카트르리브나나 로뱅 푸스팽도 없었다. 모든 것이 한데 뒤섞여 그냥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곳은 이제 능청스러움과 쾌활함의 거대한 도가니로 변하여 저마다 입으로는 고함을 질러대고 눈들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얼굴이란 얼굴들은 모두가 잔뜩 찡그린 모습으로 온통 회개한 몰골들을 하고 있었다. 남에게 질시라 고함을 지르고 아우성이었다. 둥근 구멍으로 내민 괴상망측한 얼굴들이 이를 가는 소리를 낼 때마다 관중의 열기는 숯불 위에 집단을 던져 넣은 것처럼 활활 타올랐다. 그러한 사람들의 찌렁찌렁한 울림은 날벌레가 떼지어 날아다닐 때 들려오는 소음처럼 도가니 뚜껑을 열 때 확 치솟는 뜨거운 전기처럼 솟아오르고 있었다. 야, 이 징그러운 놈아, 저 낯짝 좀 봐. 저 정도는 안 되지. 어디 더 나은 놈은 없나? 기어메트 모제르피, 저기 황소 대가리 좀 봐. 뿔만 있으면 완벽했을 텐데. 아니, 저건 너희 남편 아니니? 저놈은 또 나왔네. 이런 젠장, 뭐 저런 상판떼기가 다 있지? 야, 속임수 쓰지 마. 얼굴만 내놓으란 말이야. 페레트 깔보트잖아. 계집애가 저럴 수가 있냐? 만세. 숨이 막힌다. 저놈은 머리통이 너무 커서 귀가 빠져나오질 않네. 등등. 우리의 친구 장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알아주어야 한다. 그런 북새통 속에서도 여전히 돛에 매달린 꼬마 뱃사람처럼 기둥 꼭대기에 악착같이 매달려 있었으니 말이다. 그뿐인가? 나름대로 악을 쓰면서 고래고래 고함까지 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까지 가닿지는 못했다. 그것은 관중들의 소란 때문이 아니라 그의 고함 소리가 가청범위의 한계, 즉 소베르가 말하는 진동수 1만 2천 회 또는 비오가 주장하는 8천 회의 진동수에 달했기 때문이다. 한편 한때 낙심하여 풀이 죽었던 그랭구아르는 곧바로 안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난관만은 반드시 헤쳐나가겠노라 다짐하면서 세 번째로 배우들에게 계속하시오 재촉했다. 사실 그는 대리석 무대 앞을 서성이며 자기도 둥근 구멍 밖으로 찌푸린 얼굴을 한번 장난삼아 쑥 내밀어 볼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단지 무례한 사람들의 즐거움만 더해주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치밀어 오르는 부활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다면 상관없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곧 정신을 가다듬고 되뇌었다. 아니야, 그건 차마 못할 짓이야. 품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복수하지는 말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자. 시가 민중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크다. 저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면 된다.
못생기고 찌푸린 얼굴이 이기는지 예술이 이기는지 어디 두고 보라지.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연극의 관객이라고는 그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전세는 아까보다 더욱 나빠지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제 미친 듯이 흥분하여 날뛰는 사람들의 뒷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다. 아니,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앞서 연극이 중단될 뻔한 위태로운 순간에 그랭구알에게 용기를 주었던 성격 무던한 뚱뚱보는 아직도 무대 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지스케트와 리에나르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었다. 그랭구알은 그 유일한 관객에게 진한 감동을 느꼈다. 그는 곧장 그에게 다가가 가볍게 팔을 툭 치며 말을 걸었다. 참을성 있는 뚱뚱보는 난간에 기대어 졸고 있었던 것이다. 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랭구아르가 말했다. 왜요? 무슨 말씀이신지? 뚱뚱보는 하품을 하며 물었다. 선생께서 갑갑해 하시는 이유를 잘 알아요. 이렇게 시끄러우니 아무것도 제대로 안 들리시죠?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당신 이름은 후시에까지 전해질 테니까요. 실례지만 성함이 르노 샤토라고 하오. 파리 샤틀레 재판소 인감 보관 담당이오만. 여기선 당신이 뮤즈 여신의 유일한 특사입니다. 그랭구아르가 말했다. 무슨 말씀을? 과분한 칭찬이십니다. 샤틀레 재판소 인감 보관 담당이 대답했다. 오직 선생님 한 분만이 이 연극을 제대로 봐주셨습니다. 연극은 어떻든가요? 아, 좋아요. 썩 괜찮은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랭구아르의 물음에 뚱뚱보는 잠을 들깬 얼굴로 대답했다. 그나마 그랭구아르는 그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마침내 미치광이 교황이 뽑혀 우레 같은 박수갈채와 터져나갈 듯한 함성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대단하다 대단해.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고함을 질러댔다. 그도 그럴 것이 때마침 깜짝 놀랄 만큼 추악하게 생긴 얼굴이 둥근 구멍 밖으로 기괴한 빛을 뿜어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오각형이니 육각형, 형편없이 일그러진 얼굴 등 괴이하리만큼 찌푸린 얼굴들이 나타났다가는 사라졌다. 하지만 흥분한 사람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기괴한 이상형에 딱 들어맞는 얼굴은 없었다. 고프놀 영감마저 자기도 모르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경쟁에 참가했던 클로팽 트루유프도 투구를 벗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구경꾼들의 표를 단박에 싹쓸이해버린 그의 생김새는 이렇다. 사면체의 뭉툭한 코, 말 발굽처럼 생긴 입, 덥수룩한 붉은 눈썹에 가린 작은 왼쪽 눈과 커다란 무사마귀로 덮여 완전히 숨어버린 오른쪽 눈, 요새의 총구멍처럼 여기저기 빠져있는 들쑥날쑥한 치아, 그 가운데 코끼리 엄니처럼 삐죽 튀어나온 이 하나, 그 이에 밀려 튀어나온 굳은 살 박인 입술, 한가운데가 짤속하게 푹 파인 턱, 생김새에 스려있는 악함과 놀라움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 그 얼굴을 실제 보고 있는 것처럼 느낌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러분의 충분한 상상력을 보태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으며 장내가 터져나갈 듯한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모두들 교회당으로 몰려들어 영예의 미치광이 교황을 끌어내는 순간 사람들의 놀라움과 감탄은 절정에 이르렀다. 세상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괴상망측한 그 생김새는 연출된 것이 아니라 생긴 그대로 맨얼굴이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의 몸 전체가 잔뜩 찌푸린 것 같았다. 커다란 머리에는 붉은 머리카락이 곤두서 있고 두 어깨 사이로 나이는 커다란 혹은 앞가슴 쪽에도 똑같이 튀어나와 있었다. 또한 이상하게 꼬여서 무릎 부분에서만 양쪽이 맞닿는 넓적다리와 정강이 하며 설명입니다. 앞에서 보면 마치 반원형의 풀베는 낫 두 자루를 손잡이 부분에서 맞물리게 한 모양새다. 넓적다리와 정강이 하며 발도 커다랗고 손은 괴물 같았다. 그러한 모든 기형적인 몸집에 걸맞지 않게 그의 몸놀림은 왠지 모르게 무섭고 기운차고 날렵했으며 활기차 보였다. 힘은 아름다움과 마찬가지로 조화에서 나온다는 불멸의 법칙과도 기이하게 어긋나는 예외의 모습이었다. 사람들이 미치광이 교황으로 뽑은 사나이는 이렇게 생겼다. 그야말로 거인의 몸을 조각조각 나누었다가 아무렇게나 다시 끼워 맞춘 듯한 모습이었다. 키는 짜리몽땅한데 어깨 넓이가 키만큼은 되고 어느 위인의 나폴레옹 1세를 말합니다. 어느 위인의 말마따나 밑바닥부터 떡 벌어진 외눈박이 괴물이 은색 종무늬가 새겨진 빨강과 자주가 섞인 외투를 걸치고 교회당 문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추한 모습만으로도 그를 단박에 알아보고는 입을 모아 외쳤다. 저건 종직이 카지모도잖아. 노트르담의 곱추다. 애꾸는 카지모도.
안짱다리 카지모도 와 만세. 이 가련한 괴물에게는 수많은 별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임신한 여자들은 조심해. 학생들이 외쳤다. 임신하고 싶은 여자들도 조심해야 할걸. 장이 말을 받았다. 그 소리에 여자들은 정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세상에 흉측한 원숭이 꼴이네. 못생긴 만큼이나 심술도 고약하다지. 저건 인간이 아니야. 악마야 악마. 우리 집이 노트르담 성당 바로 옆인데 저 괴물이 밤새도록 빗물바지 사이를 이리저리 어슬렁거리는 소리가 다 들린다니까? 고양이들을 거느리고 다닌다며? 하여튼 저 인간은 노상 우리 지붕 위를 돌아다닌다고. 굴뚝에다 대고 우리한테 주문을 거는 걸 거야? 며칠 전 밤에는 우리 집 천장창에 들러붙어서는 나한테 낯짝을 찌푸려 보였다니까? 치안이 나타난 줄 알고 어찌나 놀랬는지. 틀림없이 악마들이 모이는 한밤 잔치에도 갈 거야. 언젠가 우리 집 지붕에 빗자루를 놓고 간 적도 있다니까? 정말이지 역겨운 몰골이야? 에구 정말 싫어. 소름 끼쳐. 그러나 여자들과 달리 남자들은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박수갈채를 보내느라 떠들썩했다. 이러한 대소동의 주인공인 카지모도는 여전히 어둡고 무표정한 얼굴로 사람들의 감탄 표적이 되어 교회당 문에 오래도록 꼼짝 않고 서 있었다. 학생 하나가, 아마도 로뱅 푸스팽이라고 생각되는 학생 하나가 그의 코앞까지 다가가 얼굴을 들이대고 큰 소리로 웃어젖혔다. 그가 너무 가까이 다가섰던 모양인지 순간 카지모도는 그의 허리띠를 움켜잡고는 앞쪽 군정 속으로 냅다 동댕이 쳐버리는 것이었다. 고픈올 영감도 몹시 감탄했는지 그의 곁으로 바짝 다가갔다. 그 참 정말 내 너처럼 못생긴 놈은 태어나서 처음 본다. 그만하면 로마에 가더라도 충분히 교황이 되고도 남겠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고픈올은 들뜬 기분으로 카지모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웬일인지 카지모도는 얌전히 있었다. 고픈올은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어떠냐? 너처럼 생긴 놈하고 식사 한번 해보고 싶구나. 돈이야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 너의 생각은 어떠냐? 카지모도는 좋다 싫다 반응이 없었다. 뭐야 안 들리는 게야? 옷장수 고픈올이 말했다. 그랬다. 카지모도는 귀머거리였다. 한편 카지모도는 카지모도대로 고픈올이 하는 짓거리에 슬슬 부화가 나기 시작했는지 이를 갈면서 느닷없이 그를 향해 획 돌아섰다. 그 기세가 어찌나 험악했던지 불랑들의 이 거인도 발톱을 곤두세운 고양이 앞에 개처럼 주춤주춤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카지모도의 주변 15걸음쯤 떨어진 곳으로 군중이 몰려들어 원을 이루었다. 사람들은 원의 중심을 향해 공포와 존경의 시선을 던졌다. 그때 한 노파가 고픈올 영감에게 카지모도가 귀머거리임을 알려주었다. 귀머거리라고? 졌다 졌어. 그야말로 기막힌 조화 아닌가? 완벽한 교황감이야. 고픈올 영감은 불랑드르식 너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아니 이제 알겠군. 이놈은 우리 형님이 부주교로 계시는 성당의 종직이야. 카지모도 잘 있었나? 카지모도를 좀 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기둥머리에서 내려온 장이 외쳤다. 아니 저게 괴물이야 사람이야? 서 있는 꼴은 곱춘데 걷는 꼴은 안장다리, 눈은 애꾸고 말을 시켜보다니 귀머거리 아닌가? 이놈은 대체 혀를 어디다 쓰지? 군중 속으로 내동댕이 쳐졌던 로뱅 푸스팽이 아직도 온몸이 쑤시는지 일어나지도 못한 채 말했다. 마음이 내키면 말도 한다오. 종만 쳐대느라 귀를 먹은 거지? 날 때부터 벙어리는 아니야. 노파가 옆에서 설명했다. 옥에 티로구먼. 장이 대꾸하자 로뱅 푸스팽이 덧붙였다. 한쪽 눈은 전혀 보질 못해. 애꾸 눈은 장님보다 더 나쁘다니까? 눈 하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니 말이야. 장이 그럴싸하게 말했다. 그 사이 거짓대와 하인들과 소매치기들은 학생들과 한때 어울려 법률가들의 사무실로 가서 미치광이 교황에게 줄 마분지 교황관과 가짜 법의를 챙겨왔다. 카지모도는 눈썹 하나 까딱 않고 우쭐한 얼굴로 그것들을 순순히 받아 입었다. 이어 그들은 울긋불긋 요란하게 꾸민 가마 위에 그를 앉혔다. 미치광이 축제단의 일꾼 12명이 가마를 어깨에 맸다. 애꾸는 카지모도는 자신의 더러운 발 아래로 잘난 사나이들의 말쑥하고 잘생긴 얼굴들이 절비한 것을 보자 그 복잡하고 우울한 얼굴에 왠지 슬픈 듯한 그러면서도 경멸이 담긴 기쁜 미소를 띄었다. 요란스러운 누더기 행렬은 관례에 따라 한길과 네거리로 나서기 전에 재판소 안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다. 제1편 마지막 글입니다. 에스메랄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 미치광이 교황의 선거가 치러지는 그 소란 속에서도 그랭구아르와 그의 연극은 꿋꿋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배우들은 그의 재촉 탓에 대사 읊조리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 역시도 귀 기울여 듣기를 중단하지 않았다. 이런 뜻밖의 소란은 어찌할 수 없다고 포기한 채 머지않아 관객들이 다시 연극으로 관심을 돌릴 것이라는 희망을 그는 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는 기어코 연극을 끝까지 해내리라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마침내 그러한 희망은 카지모도와 코프놀과 미치광이 교황 행렬이 왁자지껄하게 밖으로 나가는 순간 되살아났다. 흥분한 군중은 행렬을 따라 밖으로 몰려나갔다. 이제야 그는 이제 됐다. 방해꾼들이 다 떠나고 있어.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나 어쩌나 그 방해꾼들이란 바로 관객들 모두였던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대형홀은 텅 비어버렸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구경꾼 몇 명이 아직 남아있기는 했다. 여기저기 한둘씩 흩어져 있거나 기둥 아래 모여있는 그들은 주로 미치광이 놀이에 질려버린 여자들과 노인들, 어린아이들이었다. 대여섯 명의 학생들은 창틀에 걸터앉아 광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아. 이 정도만 있어도 연극을 대단원까지 밀고 가는 데는 충분해. 숫자는 적지만 선택받은 관객이고 문학이 뭔지 아는 관객들이니까. 그랭구알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곧 성모 마리아의 등장에 맞춰 효과를 내어줄 근사한 관현악 연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버떡 깨달았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미치광이 교황의 행렬에 악단에 끌려가 버린 것이다. 괜찮아. 그딴 것 없어도 돼. 그랭구알은 스토아 학파 철학자처럼 꾹 참으며 말했다. 그는 그의 연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혹시 나바르스 댁을 알아요? 전엔 너무르 나리의 소유였는데? 그럼요. 브라크 성당 바로 맞은편에 있는 저택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걸 사파가인 기욤 알렉상드르에게 빌려주기로 했다는 건요? 1년 집세가 글쎄 파리 돈으로 6리브르 8수월이래요? 세상에 임대료가 많이 올랐네요?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보고 있을 테지. 실망한 그랭구아르는 한숨 지으며 생각했다. 어이, 다들 여길 봐. 에스메랄다야. 에스메랄다가 광장에 나왔다니까? 창가에 있던 짓궂은 젊은이 하나가 느닷없이 소리쳤다. 그 말은 마술 같은 효과가 있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홀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창가로 으르르 몰려가 밖을 내다버리고 벽을 기어오르면서 하나같이 에스메랄다야 에스메랄다 하는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동시에 밖에서 요란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에스메랄다는 또 뭐람? 이번엔 창문이 방해할 차례인 모양일세? 실망한 그랭구아르는 두 손을 맞잡으며 중얼거렸다. 생각났다는 듯 그가 대리석 무대를 다시 돌아보았을 때는 연극이 또다시 중단되어 있었다. 마침 유피테르가 번갯불을 가지고 등장할 차례였다. 그런데도 유피테르는 무대 아래 우두커니 서 있었다. 미셸 지볼은 뭘 멍하니 서 있는 거요? 지금 나올 차례잖아. 얼른 올라가지 못해. 시인이 초조하게 소리쳤다. 큰일 났어요. 학생들이 사다리를 가져가 버렸어요. 비로소 그랭구아르는 사다리가 제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결국 연극의 절정에서 대단원으로 이르는 연결고리가 끊겨버린 것이다. 대체 어떤 놈이 이렇게는 짓을 한 거야? 사다리는 왜 가져가느냐고. 에스메랄다를 버리고 가져갔겠죠. 신난다. 여기 사다리가 있었네 하면서 말이에요. 유피테르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대답했다. 그것은 치명타였다. 그랭구아르도 마침내 포기하고 말았다. 모두 당장 사라져버려. 공연료를 받으면 출연료를 줄 테니. 그는 비록 고개를 푹 숙인 채 퇴장했지만 힘을 다해 싸운 장수답게 마지막을 장식했다. 그리고 재판소 계단을 걸어 내려가면서 이세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파리 사람들이나 멍텅구리에다 천박해 기껏 성사극을 구경하러 왔으면서 대사에는 도통 신경도 쓰지 않다니. 클로팽 트루유프, 주기경, 코프놀, 나중엔 카지모도까지 별의 별 잡동사니 놈들한테만 정신이 팔려서는 그러면서 성모 마리아님에게 아무도 눈길 하나주지 않더군. 그럴 줄 알았다면 그 성모상이나 많이 보여주는 건데 어이구 한심한 종족들 같으니 난 또 뭐냐고 환호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러 왔다가 이렇게 뒤통수만 보고 갈 줄이야. 명색이 시인인 내가 환자들에게 외면당한 의사 꼬라지가 되지 않았느냐 말이야. 하긴 호메로스도 그리스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구걸을 했다지. 오비디우스 역시 그 추운 모스크바 땅으로 유배 가서 생고생을 하다가 죽었고. 그나저나 그 에스메랄다라는 게 대체 무엇이기에 저리도 법석이지? 정말 종잡을 수가 없구만. 에스메랄다는 어느 나라 말이지? 이집트 말인가?